아티클의 전체가 그 나르시시즘 치료의 현재 동향인데 스파츠니츠하고 코헛하고 캔버그 이렇게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정리한 어떤 아티클을 제가 맡은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여기서 이 글이 실린 잡지는 모던 사이코 애널리시스라고 그래서 그 현대 정신분석 학회지 비슷한 거죠. 현대 정신분석 중심의 논문을 실는 잡지예요. 거기에 실린 이게 1986년의 글인데 이분은 현대 정신분석가예요. 현대 정신분석가인데 스파트니스하고 코웃의 이론 그리고 컴버그의 이론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익숙해 코웃은 우리가 이번 학기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익숙해 있을 것이고 컴버그도 전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실제 요즘 우리가 많은 분들 제가 수법비전에서 드러나는 게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가진 분이나 그래서 나르시시스틱한 환자들이나 보드라인 컨디션을 가진 환자들이 너무 비중이 많아서 어쩌면은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사이코뉴로시스에 대한 이론만 가지고는 이분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돌보는 이론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과거에 프로이디언 라인에서 클래시컬한 정신분석이나 이고 사이칼로지 안에서 소화해내지 못하는 환자들 층을 다룰 수 있는 이론을 개발한 이 세 분이에요. 세 분인데 그 중에 컨버그는 이고 사이칼로지스트로서 인정받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코브스는 이고 사이칼로지 쪽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던 분인데 결국은 이고 사이칼로지로부터 축출당한 셈이에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셀프 사이칼로지를 셀프 사이칼로지라는 학파를 형성한 것인데 본인이 하고 싶었는지 여건상 독립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 어쨌든 자아심리학자로 출발했지만 이분은 셀프 사이칼로지 자기 심리학을 창설하신 분이고 그래서 컨버그는 자아심리학자로서 그대로 그 진영에 있으면서 이론을 세운 것이고 코웃은 자기의 독립학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스파트니스는 자기의 독립학파를 만들었는데 이분은 정신분석가 졸업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워낙 독특하게 그 당시 이론으로는 프로이드 이론에 따라서 자기애적 환자는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애적인 환자 중에 가장 심한 정신분열 환자, 그 스키조프리니아 환자들을 가지고 이분들을 치료하는 자기가 치료해 왔었고 그리고 그 스키조프리니아 케이스를 가지고 컨트롤 케이스로 사용해서 졸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뉴욕에 있었던 이 정신분석 연구소 가장 전통 있는 정신분석 연구소에서 구체적으로 그 학교하고 스파트니스가 어떻게 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졸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신분석 과정을 충분히 마쳤고 임상 시간도 마쳤고 수보비전이나 수보비전과 자기 분석 그러니까 교육 분석도 다 마쳐서 졸업할 만한 자격을 객관적으로는 갖췄지만 이분의 임상에 대한 태도가 그 당시로서는 정통 이고 사이칼리스나 클래시컬한 이론 쪽에서 소화할 수 없는 정신분열 환자 중심의 임상을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 때문에 결국 졸업이 안 된 분이에요. 그래서 졸업이 안 돼서 이분은 정식으로는 정신분석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 당시로서는 메디컬 닥터들만이 정신분석가가 될 수 있는 이런 사회였는데 소셜 워커들을 훈련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어려운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자기가 정신분석가가 아닌데 정신분석가들을 훈련해 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의 제자들이 현대정신분석 연구소들을 여기저기 세워서 뉴욕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현대정신분석가로 탄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 연구소에 아너러리 프레지던트는 했지만 자기 연구소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임상가에서 항상 많은 분들이 찾았다고 그래요. 이분이 요즘 얘기하는 뭐라고 유람선을 타고 바다에 떠 있어도 그 당시에 그렇게 비싼 전화를 지불하고서라도 이분에게 상담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계속 있었다고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스파틴스는 자아심리학자로서 훈련을 받았지만 졸업을 못한 사람. 그래서 자기는 정신분석가가 아니지만 자기의 고집스러운 이론을 자기의 현대정신분석 이론을 개발하면서 자기의 독자적인 이 학풍에 따른 제자들을 양성해서 그 제자들이 자기 스스로 정신분석 연구소들을 여기저기 만들어서 현대정신분석이라는 학파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입장이 각각 다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세 사람이 다 비슷해요. 근데 진영이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의 차이에 한 분은 클래식하는 쪽에 몸을 두고 있고 또 한 분은 자기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학풍을 만들었고 또 한 분은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라는 학풍을 만들었는데 처음 두 분 컴버그하고 코웃은 자아심리학자로서 이고 사이칼리스트로서 충분한 명성을 누린 분들이에요. 누렸지만 스파틴스는 정신분석가로서 대접을 받지 못한 분이 세운 학풍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세 분이 각각 다른데 이분들이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정신분석 이론으로서는 담아낼 수 없는 환자층 그리고 프로이드가 포기했던 환자층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이론을 만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임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분들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는 프로이드의 고전만 읽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이고 사이칼로지스트의 견해만 가지고 이고 사이칼로지 중에 전통적인 것만 되는 게 아니고 이고 사이칼로지로부터 훈련받았지만 이고 사이칼로지 안에서 혁신을 일으켰거나 새로운 학파를 형성한 이분들 모두가 제가 볼 때는 다 이고 사이칼로지스트예요. 그렇지만 어떤 이 정신분석 학계에서 어떻게 취급받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출발 지점은 다 이고 사이칼리스트로 출발한 분들이라고 이해하시고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치료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을 어떻게 도우려고 애를 써왔는가를 앞으로 계속 공부하실 거고 코웃 공부가 끝났고 또 우리가 다음 학기에 컨버그를 시작을 하는데 과거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했지만 컨버그를 새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임상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뉴라티감 환자들에 대한 이론도 배워야 되지만 프리에더폰 환자들을 돕는 구체적인 임상적인 기법을 여러분들이 항상 익혀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이 논문을 제가 여러분들하고만 읽는 게 아니고 ICP에서도 제가 강의 있을 때마다 틈틈이 이걸 읽혀요. 왜냐하면 비교 정신분석적으로 이 센스가 있어야 각자 공부할 때 나는 이쪽에 이분의 독특한 것을 공부하고 싶다. 이 이론들은 다른 연구자들은 혹은 다른 임상가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공부를 조금 더 잘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야를 넓혀주는 그런 좋은 논문이에요. 오늘 이 논문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가시면서 의문나는 것 여기서 여러분들이 토론하고 싶은 것 한두 가지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꼭 이걸 다 소화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회 되는 대로 이 논문 우리가 또 읽을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논의하고 싶은 것 충분히 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르시시즘 치료의 현재 동향, 스파츠니츠, 코헛, 캔버그. 프로이드는 나르시시즘 환자와 함께 일하는 세 가지 주요 장애물에 관심을 가졌다. 무관심, 적대감, 일관된 자아의 부재. 프로이드는 적대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편집증의 경우처럼 전이 능력이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순서로 제한되는 곳에서는 영향이나 치료의 가능성이 사라진다. 일관된 자아의 부재는 분석이 강한 자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애물이 된다. 프로이드는 분석에 필요한 자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적대적인 세력에 의해 억압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의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일관성과 이해의 일부를 유지해야 한다. 그의 마지막 작품인 The Outline of Psychoanalysis에서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이 아직 자기애적 환자를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병에 대한 치료를 시도하는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더 적합한 다른 치료 계획을 찾을 때까지는 영원히 또는 당분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1930년대와 40년대의 멜라니 클라인과 하이만 스파츠니츠는 프로이드의 자기욕동 이론의 공격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기서 자기욕동 이론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욕동 이론, 네. 이중 욕동 이론이에요. 듀얼 드라이브 티어리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왜냐하면 이론 이름을 한국에서 우리가 번역된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이제 찾아보니까 자기욕동 이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정보를 여러분 믿지 마세요. 네. 네. 드라이브 티어리라고 하는데 드라이브 티어리 중에 듀얼 드라이브 티어리는 네. 이중 욕동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성적 욕동과 공격적인 욕동 이 두 가지 이 욕동 이론을 프로이드가 나중에 정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중 욕동 이론의 공격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그레션 쪽이라니. 네. 두 가지 이론 중에 하나의 공격성의 이론과 리비도 이론과 공격성의 이론, 또 다른 쪽에서는 삶의 본능 이론, 죽음의 본능 이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바꿔서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멜라니 클라인도 아이들은 엄청난 공격성을 타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공격적인 팬터시 아이들에게 엄청난 팬터시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죠. 태어난 아이들이. 그래서 이 공격성 중심의 이론을 멜라니 클라인이 개발했는데 스파트니스도 이 스키조프리니아 환자들이 왜 저렇게 힘든가? 이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엄청난 소화할 수 없는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분들이 장애를 입은 것이다. 이런 쪽에서 공격성 중심의 이론을 멜라니 클라인은 영국에서 그 스파트니스는 미국에서 발달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들은 다른 방향에서 공격성에 접근했습니다. 클라인은 그녀의 어린이와 함께 일을 했고 스파츠니츠는 그의 정신분열증 환자와 치료를 통해서 일을 했다. 클라인과 스파츠니츠는 모두 공격성과 자기애성 성격장애 사이에서 연관성에 대한 현재 이해에 기여를 했습니다. 클라인보다 어린 스파츠니츠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포함한 프로이드의 전이 개념을 확정하기 위해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공격성으로 알려진 것을 활용하는 치료 기술을 연구하였습니다. 스파츠니츠의 치료 형태는 전통적인 정신분석가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수용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기애성 성격장애 치료의 현재의 경향에 대한 조사는 스파츠니츠와 동료들이 현대 정신분석이라고 부르는 방향에 점진적인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류 정신분석가들이나 다른 학파에서도 스파츠니스나 스파츠니 동료들이 발달시킨 현대 정신분석적인 통찰들 그런 이론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기보다 각자 자기의 다른 용어를 통해서 소화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임상의 가장 제가 보기로는 가장 중증 환자들 분열증 환자나 어쨌든 보드라인 환자 혹은 패러노이드 환자 신체화가 심한 환자들 이런 분들을
임상적으로 이해하고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기법을 현대정신분석이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환자를 정신분석적으로는 치료가 안 된다고 보아온 주류 정신분석학계에서도 이걸 정신분석이라고 부르건 부르지 않건 지지적 치료라고 부르건 뭐라고 부르건 이런 내담자들 도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프리에다팔 환자라는 이런 개념을 쓰지 않고 이고사이카르 쪽에서는 언더스트럭처드 페이션트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 구조화가 덜 된 환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할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개발하는데 그 이론들이 이런 공격성을 다루는 현대정신분석의 이론 속에 있는 것과 비슷한 내용들을 담아내기 시작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스파틴스가 현대정신분석을 모던 사이코애널리스트라고 했을 때는 이 모던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보통명사라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인데 말하자면 이고 사이칼리스트나 셀프 사이칼리처럼 이렇게 멋진 이름을 짓지 않고 그냥 모던 사이코애널리스트라고 했던 그 배경 속에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이 이론은 독자적인 이론이 아니고 결국은 전통적인 정신분석이 결국은 이걸 다 소화해서 가져가야 될 이론이니까 내 이론을 독자적인 이론으로 발달시키고 싶은 욕구는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스파틴스가 가졌던 통찰이 주류 정신분석학계에서 소화되지 않고 있는 기간들이 길어지니까 이게 독자적인 어떤 독자적인 학파가 됐는데 이 학파의 이름을 따로 짓지 않고 그냥 모던 사이코애널리스트라고 그냥 그대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따로 장명을 거치지 않은 학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무관심, 적대감, 일관된 자아 부재는 현재의 동향을 논의할 수 있는 초점을 제공합니다. 무관심한 환자는 나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해야만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는 내가 죽으면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치료 서비스 스텝에 다른 치료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제가 여기서 인디퍼런스라고 하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우선 그러니까 전이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전이가 잘 안 일어나요. 이분들은 트랜스퍼런스가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디퍼런스라고 하는 무관심하다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애착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보통 사랑의 반대말을 뭐라고 부르냐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게 미움이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지만 무관심이라고 대답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 당신하고 관계 맺고 싶지 않아 이런 거잖아요. 정서적으로 난 수용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상담에 왔지만 상담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지 않고 그냥 무관심한 모습으로 있는 이 환자가 어떤 전의를 발달시켜서 나와 작업을 해나간다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무관심한 환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가면서 보죠. 네. 캔버그는 병리적 자기의 나르시스틱 환자가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며 의지할 대상으로서 분석가를 평가하고 절하하고 제거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애적 철수에 대한 복잡한 동기는 근본적으로 경멸과 평가 절하를 위해 면밀히 조사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뒤에 간로한 부분은 제가 좀 여기 가지고 있는 어떤 아티클에서 비슷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추가 내용입니다. 예. 이들은 아주 사소한 이유로 대상에게 아주 강력하고 압도할 만한 공격성을 드러내곤 하는데 분석가에게 실망한 환자는 전이 대상에 대한 총체적 평가 절하를 드러낸다. 이것은 당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존재하든지 아니면 없어지든지 하라. 그런 의미이며 대상에 대한 전지전능한 조절에 대한 무의식적인 필요를 행동화한 것이며 공격성에 대한 방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좌절 반응은 공격성에 대한 갈등을 반영하며 이것은 구강기 공격적 갈등의 활성화에 대항하는 자기보호책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애적 전이는 부모와의 깊은 관계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과거의 방어가 활성화된 것이다.
킴버그는 자기애적 환자의 공격성을 인식하고 치료사를 무의미한 사람으로 무시하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스파츠니츠는 이 적대적인 무관심, 즉 정신분열증에 극단적으로 이동했을 때 마음의 대상 영역을 제거하는 이 무관심이 대상이 위험하게 증오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공격성이 생겼어요. 좌절 공격성이라고 쳐보시죠. 어쩌면 멜라닌 클라식으로 타고난 공격성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스파틴스는 주로 좌절로부터 생기는 공격성을 얘기를 하는데, 좌절이 생겨서 공격성이 있으면 이 좌절을 준 대상에게 공격성이 나가야 되는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의 부모 대상, 특히 어머니는 만약에 어머니가 없어지면 자기는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대상을 오히려 자기에게 좌절을 안겨준 대상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공격성이 대상으로 행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고의 펑션으로 와버리는 경우에 분열증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고가 분열돼 버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분열증 환자가 발생한다고 보고, 이 공격성이 대상으로 향할 공격성이 대상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 신체를 향하는 게 신체화 증상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신체. 그리고 이 공격성이 슈퍼이고로 갔을 때, 슈퍼이고가 아주 가혹한 슈퍼이고 기능을 하게 되면 이게 우울증으로 온다. 그래서 이 어그레션이 근원적으로 여러 힘든 정신질환을 가져온다 하는 이론을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이 공격성이 드러나지 않으려면 아예 관심을 안 두는 게 지금 공격성을 잠재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현대적 기술 분석에서는 narcissistic defense라는 아주 독특한 용어를 써요. 자기애적 방어라는 얘기를 써요. 자기애적 방어는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대상을 공격하는 대신에 그 공격성을 자기에게 가져오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신역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 대상 필드를 아예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 안에 대상을 지워버리는 작업이죠. 실제 외부 대상을 어쩌지는 못하고 마음 안에 대상을 지워버린다. 오블리터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공격성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마음에 있는 대상을 지우는 대신에 외부 대상을 살려내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파괴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죠. 네. 넘어갔는데 잠깐 얼핏 지나갔던 생각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무관심이 하나의 저도 방어의 일종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무관심이 하나의 공격의 또 하나의 패턴이라고 또 저도 그렇죠. 이런 부분에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양하게 사용되는 거죠. 네. 그게 무관심이라고 하지만 그게 철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이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는 게 수동적 공격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같은 현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정서를 드러낼 수도 있는 거죠. 네, 증오와 철수. 영희 친구 철수가 아닙니다. 증오와 철수. 네. 코웃은 자기애적 성격 장애가 기본 미러링과 이상화 욕구에 응답하지 않는 파괴적인 자기애적 상처에 다시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 핵자의 활동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프로이드는 무관심이 자기애적 자아가 자극을 쏟아내는 외부 세계에 대한 본능적 거부에서 비롯된 증오 또는 증오의 특별한 경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대상이 미워하거나 사랑받기 전에 무관심으로 대우받는다고 말합니다. 무관심은 열정적인 감정의 위험으로부터 자아와 대상을 보호합니다. 특히 현대 분석가들 사이에서 나르시시즘 치료의 한 가지 추세는 이러한 형태의 전이를 받아들이고 환자를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몰아세우려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대상도 보호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관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공격성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이게 자극이 심하면 실제 외부 대상을 공격하기도 해요. 그래서 프리헤드폰 환자들, 분열증 환자 이런 분들을 이런 분들과 함께 일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자극의 양이 많아지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자극이 많아지면 지금 자기 안에 가두고 있는 공격성이 외부 대상으로 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신문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사건이 나면 분열증 환자들 우리 한국에서는 조현병이라고 요즘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익숙하지 않은데 어쨌든 조현병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공격성이 많다고 느끼는데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건 보는 견해에 따라 달라요. 이분들은 자극이 없으면 굉장히 평화주의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병이 난 이유가 이 공격성을 가지고 외부 대상을 공격하지 않고 자기를 공격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병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을 공격하는 대신에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패턴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분들은 어쩌면 굉장히 평화주의자인데 자극이 심해지면 자기 스스로 안에 가두고 있는 이 공격성을 자기 안에 가두고 있지 못하고 외부로 배출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외부로 공격성이 방출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임상적으로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자극의 양이 얼마인지를 임상적으로 잘 이해하면서 이분들을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은 이분들에게 지나친 이분들을 돕겠다고 하는 쪽에서건 아니건 이분들에게 지나친 자극을 주어버리면 이분들이 폭발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분들 자체가 원래 위험해서가 아니라 이분들에게 자극을 주는 우리가 무식해서 이분들이 그런 경우에는 이분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범죄 쪽에서도 해석을 달리 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 한국에서 왜 그 10대 애가 꼭 초등학생 유괴해가지고 죽이고 그 신체 일부를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해줬던 사건이 있었을 때 그걸 자극한 사람이 몇 살 더 많은 어떤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제적으로 살인을 했는 애는 조현병이고 그리고 죽이게 했던 애들은 말하자면 그냥 사이코패스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 마지막 최종 법정에서는 실제로 죽인 그 애가 조현병 있는 애가 그 징역을 그 크게 이제 되고 자극을 준 애는 그냥 그렇게 많이 심하게 안 됐거든요. 그냥 정범으로 봐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원인 제공이 추리가 시킨 거가 이 조현병 환자는 그냥 하나의 무기가 돼버린 거죠. 이 사람은 재활 능력이 없는 상황으로 몰려버렸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정신분석학회나 이런 데서 그거는 뒤에 법조계에다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파트니스하고 컴버그를 잘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설로든지 해야죠. 네. 부정적 전이 환자에게 우호적인 관계를 제공하는 것은 공격성의 표현에 주변의 근원적인 충동을 우회할 수 있다. 하트만, 크리스 및 노엔스테인은 만약에 공격자가 무관심, 친절 또는 사랑에 의해 무장해제가 되면 그 공격성은 좌절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좌절은 갈등의 한 가지 해결책인 공격의 내재화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너무 친절하고 좋은 임상가가 되면은 이런 분들은 이 부정적인 전이를 못 일으킨다. 지나치게 우호적인 입장을 하는 지나치게 우호적인 어떤 치료자를 만나버리면 이분들의 공격성이 좌절돼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격성이 내재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만족시켜주고 친절한 어떤 임상가가 이분을 돕는 게 아니라 이분을 증상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격성을 자기 안에서 언어를 통해서 배출을 잘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 공격성이 표현되지 않고 더 내재화되는 이런 패턴을 더 강화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스파츠니츠는 나르시시즘의 역할을 명확하기 위해 역동방출 모델을 사용합니다. 스파츠니츠는 의식이나 통찰력과는 무관하게 전이 내에서 분노의 감정적 폭발 치료적 유형성을 개념화한 유일한 이론가일 수 있습니다. 무관심이 중으로 바뀌는 시기에 대해 스파츠니츠는 가장 원시적인 학대, 위협 및 저주는 분노 철수에서 분노 전투 그림으로 변화하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감정을 전달하기에 거의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캔버그는 나르시시즘 분노의 초기 및 개방적인 표현이 경계선 환자의 치료에 심각한 위험을 나타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관찰적 자아의 확장과 치료적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으로서 명확하고 잠재적인 부정적 전이의 일관된 취소를 제공했습니다. 합니다. 같은 이유로 그는 부정적인 전이를 환자의 삶의 더 넓은 영역으로 편향시키고 긍정적인 전이는 관찰하는 자아 동맹과 성장의 기초로 통제되는 표현으로 남겨둡니다. 코스에 의하면 부정적인 전이는 분석가의 행동, 특히 환자가 공감에 실패한 환자의 경험의 해석의 결과입니다. 코스는 자신의 자기애적 환자가 자신의 결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생겨나는 거대 자기 또는 이상화된 대상에서 부모로부터 수용되지 못한 것으로 생겨난다고 설명합니다. 코스는 자기애적 상처에 대한 분노 공격을 이전에 평온, 고립, 분리 및 우월감을 유지했던 사람들의 분석적 확장의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코스는 자기애적 장애의 원인에서 공격성 표현에 대한 갈등을 강조하지 않지만 자기애적 분노가 자기 대상에 대한 표현에서 차단될 때까지 자기 파괴적 형태로 초점을 이동하고 자기를 겨냥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울증 또는 신체 여기서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네. 이 네거티브 트랜스퍼런스라는 것을 어떻게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날 때는 프로이드는 치료가 어렵다고 봤어요. 그 파지티브 트랜스퍼런스 중심으로 치료 기법을 개발을 했는데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네거티브 트랜스퍼런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컨버그도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트랜스퍼런스나 파지티브 트랜스퍼런스나 컨버그는 이걸 잘 적절하게 해석해 줘야 된다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현대정신분석의 스파트니스는 분노의 정서적인 방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무슨 우리 프리헤드폰 환자들에게 자유현상을 시킨다거나 이런 고전적인 기법보다 우선은 이분들이 자기 안에 내재화하고 있는 내면하고 있는 부정적인 특히 분노의 정서, 어그레션이 언어로 표출될 수 있어야 이분들이 회복된다고 하는 이런 임상적인 통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감정, 정서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어떨 때는 이게 굉장히 강렬해서 이걸 견딜 수 없을 만큼 특히 보드라인 환자들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임상가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갈기갈기 찢어 없애겠다고 하는 이런 강렬한 어떤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들 행동하지 않으면서 언어로 방출하게 한다는 게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사실은.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견뎌내주면서 이분들이 그때 일어난 격렬한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이 이분을 사이카틱한 상태로 가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언어로 방출할 수 있어야 치료가 된다고 하는 이런 임상 경험을 많이 축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급성으로
조현병이 생긴 여자 환자를 하루에 여러 시간씩 매일 몇 달간씩 봐가지고 이분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3개월인 6개월인 사이에 퇴원시킨 어떤 사례가 나와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분한테 맞아 죽을 뻔한 이런 그런 그 어그레션이 많은 분들을 그때그때 언어로 방출할 수 있도록 그런 임상을 초기에 이분이 체험을 해요. 그래서 그 로한 공격성들이 방출돼야 되는데 치료자가 살아나오면서 이걸 어떻게 방출하게 하느냐. 근데 컴버그하고 어떤 스파틴스의 이론이 조금 달라요. 컴버그는 정신병동에 있는 환자 치료 중심으로 주로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면 위험한 경우에는 이분은 병원으로 입원시켜서 치료를 하는 것까지를 감안해서 필요한 경우에 자기 동료나 아니면 자기를 보조하는 의료진들을 통해서 이분이 행동하지 않도록 컨트롤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를 감안하면서 이분들을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해석 중심으로 갈 수 있었던 건 이래 보호 장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파틴스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분들이 입원시키지 않고 통원 치료를 하면서도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입장에서 임상 이론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자극의 양을 지나치게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이분들을 돌보는 방법. 그래서 이분들을 어떤 입원을 시키거나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분들이 지금 통원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프라이빗 오피스 여러분들 상담실에 직접 방문해서 치료를 상담을 받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사이카틱한 상태나 이런 위험한 상태로 가서 입원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다른 특별한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내담자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쪽에서 이론을 개발해서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자극의 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를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보고 있고 임상에서 그리고 어떤 이분들이 실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어떤 통찰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버벌라이제이션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언어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 그 버벌라이제이션, 그 say everything이라고 캐치프레이즈가 say everything이에요. 그래서 무엇은 그 내용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보다 이분이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정서나 생각을 무엇이든지 다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버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체가 어떤 미닝하고 관련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선 이 공격성을 방출하기 위해서는 언어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격성이 많은 환자들을 다루는 기법을 아주 특화했다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경험했던 것 잠깐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 짧게만.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 이게 그 환자의 부정적인 어떤 네거티브한 어떤 전이라는 걸 제가 그때는 몰랐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떤 여성인데 한 60대 가까이 되신 분인데 정신병동에 있다가 나오신 분인데 이제 저하고 연결돼서 저하고 한 5번 정도밖에 기회를 안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분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죠. 내 역전이가 감당을 못하죠. 네네. 왜 그런 처음에는 몰랐는데 굉장히 어떤 순조롭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평온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이분이 어떤 게 나오냐면 자기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햇볕이 비쳤는데 자기에게 십자가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때 당시 제가 이걸 이게 어떤 과대적인 어떤 망상적인 어떤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해서 갔는데 이 부정적인 전이와 연결했을 때 어느 순간 대화하는 가운데서 뭔가 그 사람이 굉장히 심하게 어떤 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공격적인 어떤 게 나오는데 그게 뭐였냐면
목사님 있는 교회하고 제가 다 불질러 버리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길래 제가 그다음 이게 이제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실수했다고 생각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상황으로 가면 제가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더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난데 이제 끝내놓고 난데 더 이상 제가 그분을 이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이게 어떤 이 부정적 전이 환자가 가진 이 공격성이 이제 어떤 접했을 때 어떤 이런 식으로 갔다 오면 진짜 폭력적인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다는 생각이 그때 아찔한 느낌을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자극량을 줄여줘야 되는데 네, 우리가 역전이가 우리도 굉장히 강하게 오니까 오히려 이분에게 단판을 하거나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나 제가 더 이상 감당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는 이분들은 그때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도 자기 얘기를 좀 들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좀 네. 공격성을 드러냈는데 이게 수용이 네.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네, 네.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분들이 자극이 많으면 행동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데 그래서 우리가 자극을 줄이고 이분들의 얘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조심스러운 게 어떨 경우에는 이게 너무 많은 정서가 한꺼번에 분출할 때 위험하니까 그때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하거나 해서 이렇게 완화시켜 줘야 될 필요도 있죠. 그래서 이분이 지나치게 퇴행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돌봐줘야 되는데 그러다 이분들이 자기 얘기를 하도록 도와주면 웬만하면 안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겁을 내고 얘기를 못하게 하면 그때부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게 그 사람의 눈빛과 격앙된 어조와 말들이 그 공간 안에서는 이거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겠다는 게 저한테 압박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보통 네. 이 전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 부정적 전인데 과거에 자기를 침해했던 대상에게 느꼈던 정서가 그 분노가 나한테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주 이 부정적 이 네거티브의 공격성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제 또 지금 하면서 또 다시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고생하신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편집증 치료에서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전이는 편집증 치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편집증 환자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 잘못된 것은 다른 대상, 상대 탓을 합니다. 프로이드는 편집증을 자기 비난을 피하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스파츠니츠는 그룹이 환자가 치료적 커뮤니케이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가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스파츠니츠는 자기애적 상처를 입히는 문제는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스파츠가 그 그룹 치료에 굉장히 선구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같은 그룹이지만 정신분석적 그룹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즘은 그룹 치료라 그룹 상담이 굉장히 다양한 여러 테라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정신분석적인 그룹 치료는 다른 라인들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룹을 운영하는 것은 어떤 훈련을 받은 분이 그룹을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에브리 액션 그러니까 정서를 표출하기만 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이런 쪽에서는 무슨 얘기든 막 하게 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공격성이나 이런 것을 자기에게 어려운 감정을 표출하게 하지만 이분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룹에서도 그룹 리더가 어떤 통찰보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그룹에 모여 있는 분들이 안전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해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룹 리더는 전체에 참여하는 분들의 정서 상태를 잘 이해하고 어떤 전이가
일어나고 어떤 역정이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정신역동적으로 이 상황을 항상 예민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이분들을 돌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룹원들끼리 상호 통찰을 교환하기도 하고 자기 정서를 교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지 않도록 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서 언어화를 하는 이런 훈련들을 해내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실제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현대정신분석연구소 서울의 ICP에서도 그룹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개인 분석뿐만 아니라 그룹 분석 자체가 굉장히 큰 좋은 경험을 우리에게 하기 때문이에요. 코엇은 자기애적 부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는 이러한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어떤 수단을 써서든 상처를 회복하고 복수를 위한 필요 및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깊은 고정관념의 강박을 지적하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과대적 환자, 거대적 환자. 코엇은 나르시시즘의 구성을 나는 완벽하다, 당신은 완벽하지만 나는 너의 일부입니다. 로 설명합니다. 그는 분석가가 환자의 거대함과 거대성과 그의 이상화 모두를 전이에서 되살리고 있는 초기 단계에 적합하게 받아들일 것을 권합니다. 스파츠니츠는 분석가가 환자에 의해 표현된 어떤 태도도 수정되지 않는 상태로 설 수 있도록 서도록 허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코엇이 어떤 우리가 계속 공부했지만 거대자기와 이상화 대상, 이상적 부모 원상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르시시즘의 발전에는 이 두 가지 축이 필요한데 그러면 임상 상황에서는 전이 속에서 거울 전이와 이상화 전이 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은 거기에 또 쌍둥이 전이 뭐 이런 전이들이 일어나는 이 전이 대상이 우리가 대주어야 된다. 그래서 어쩌면 셀프 아브젝트 기능을 충분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게 코웃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거울전이나 이상화 전인 속에서 자기를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이상적인 대상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 욕구를 수용해주는 지지적인 어떤 공감해주는 이런 상담자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코웃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 스파티니스는 환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얘기를 하거나 그것을 수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수정해 주려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석적인 접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이분에게 통찰을 갖도록 하고 또 어떤 격한 정서가 있으면 그 격한 정서를 다른 정서로 바꿔내려고 그분에게 분노하고 계시지만 그분에게 사랑을 받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이분의 정서를 바꿔내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담자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입장에서 이분이 느끼는 그 정서에 같이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슬픔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기쁨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분이 분노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있는 정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것이 우선 그래야 이분들은 안전한 장소라고 자기가 충분히 안기고 컨테인 된다고 하는 이 안전한 스페이스가 나와야 그 뒤부터 상담이 진척이 된다는 우선 이 안전함, 세이프티가 없으면 내담자가 안심하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우선 확보되지 않고는 이분들을 도울 준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룹에서 과대성 환자, 그룹 안에서의 과대성 환자. 전문훈련 그룹에서 한 구성원은 정신분석 이론과 치료에서 눈부신 돌파를 이룬 대단한 사상가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공격적으로 그룹 밖에서 대중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룹 내에서는 철수하거나 독특한 인물이 되려는 경향이 여기서 있었습니다. 독특한 인물이라고 하는 건 마치 네. 아주 신비한 아주 도사 같은 인물로 뒤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 그룹 리더는 적어도 매 회마다 한 번씩 그룹 구성원들 중 한 명 또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감독관의 슈퍼바이저의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그를 상호작용 안에 끌어들였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그의 거대성을 뒷받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은 분이죠. 네. 그런데 이분의 그것을 그냥 공감해 준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 매 세션마다 이분을 슈퍼바이저 오늘 특별히 이 그룹에 해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초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거대 자기를 그냥 수용해주고 또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어텐션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의견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가 전문가 입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텐션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대 자기와 또 다른 거대 자기의 만족과 거대 자기의 정서가 충족되고 또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런 태도를 동시에 갖도록 이게 도와준 거죠. 상담자가. 스파제니치는 집단에서 장점 중 하나가 환자에게 올바른 정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 그룹에서 두 가지 반응이 눈에 띕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대한 남자의 업적을 존중하고 그에게 나르시시즘,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좀 헷갈렸는데요. 예. 나르시시즘, 그래서 그냥 서플라이스로 그대로 이렇게 그 나르시스틱 서플라이라는 네. 게 자기애적 이걸 뭐라고 우리말로 하는 게 좋을까? 자기에게 필요한 재료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것을 나르시스틱 서플라이 칭찬해주고 이런 자기애적 서플라이라는 말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보통 보면 서프라이즈라고 하면 무슨 재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도구나 이런 종류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문맥상에 그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서플라이라는 게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필요한 소모품 같은 거 서플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네. 이분들은 자기애적인 재료, 자기애적 원재료 누군가로부터 자기를 칭찬해주고 지지해주는 이런 말이나 태도가 나르시스틱 서플라이예요. 자기애적 공급이라고 그냥 얘기를 할까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기애적인 어떤 재료들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항상 지금 이런 세팅에서 한 사람이 지금 거대 자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거대 자기를 공감해주는 한 그룹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사람도 있겠죠. 이 그룹에서 이분에게 지금 그룹 리더가 이분을 아주 전문가 취급을 해서 이분이 실제 전문가는 아닌데 이분이 그러고 싶어 하니까 그 정서를 읽어주고 오늘 혹시 특별하게 우리 도와줄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이 전문가 같이 이렇게 거의 그 그룹에서 행동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 그 동료들 중에서는 그 정서를 잘 이해해주고 그 공감해주면서 이분을 지지해주는 동료들이 있는데 또 다른 동료들은 이 사람의 셀프 이스팀을 그냥 박살내고 싶어서 지금 무척 화가 나는 사람도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그룹에서 이런 이분을 공격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걸 컨테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룹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어쩌면 이분은 자기애적 나르시스틱 서플라이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 동료들이 거기에 이분이 지금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지지도 하고 그것이 개인 분석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그룹원들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 오르는 우리 개인 분석에서는 우리 분석 한 사람 안에서도 그런 복합적인 정서가 일어나죠. 한편에는 이분을 공감해주고 싶지만 또 한편에서 공격하고 싶은 욕구도 생겨나겠죠. 그런데 이 공격하고 싶은 그 정서를 픽업하는 또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행동하지 않도록
그룹 리더가 잘 인도해 줘야 되겠죠. 행동하지 그런 정서가 있지만 이분을 공격하지 액팅아웃을 하지 않고 이분에게 느끼는 정서를 나중에 필요할 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은 컨테인할 수 있는 그룹이 된다면 건강한 그룹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듣고자 하는 소리의 니즈를 채우는 그런 그렇죠. 소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종의 그룹이 셀프 아브젝트 기능을 해줘야 된다. 이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 치료에서도 이런 내담자들은 우리 상담자가 셀프 아브젝트가 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이분이 원하는 것을 정서적으로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들은 공감적으로 조율했고 그의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과대성, 발달과 역동 이론. 콧의 이론은 그의 거대 자기가 적절한 나이일 때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 누군가로부터 지지를 받는 발도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파츠니츠는 환자가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 필요했지만 얻지 못한 건설적인 정서들로 구성된 긍정적인 에나클리틱 역전이가 건강하고 진정한 상호교류에 대한 역전이 저항이 될 수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양육적이라는 얘기는 에너크리틱 카운터 트랜스퍼런스라는 전문수로예요. 양육적 역전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프리헤드폰 환자를 만나면 항상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죠. 선생님이 이거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요구가 끊임없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걸 채워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깨닫고 자기가 그걸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정서적으로 이분의 정서에 공감해주는 역할을 쭉 해나가는데 그래서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구체적으로 조이닝을 한다거나 혹은 미러잉을 이렇게 해주면서 이분을 정서적으로 공감해주는 과정을 쭉 가는데 이런 치료가 몇 년 되다 보면 나중에 가면 어떤 정서가 오느냐면 이 사람이 자기 부모로부터 정말 독립된 인격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어떤 지도, 가이던스를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방법 같은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걸 배우지 못한 이런 내담자 사람들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랄지 어떤 인생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전혀 몰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걸 해주고 싶은 욕구가 생겨난다고 그래요. 이걸 양육적 역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양육적 역전이가 생길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역전이를 존중을 하면서 이분에게 필요한 가이던스를 하는 경우도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 양육적 역전이에서 느껴지는 정서를 가지고 이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인터벤션을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조심스러운 것은 이런 양육적인 역전이 비슷하게 오는데 이거 자체가 오히려 이분의 분리개별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우리가 역전이 저항으로 우리가 지나치게 이분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분 스스로가 건강하게 성숙해가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을 우리가 할 가능성도 있다. 역전이 저항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치료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스파틴스가 하고 있어요.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네. 어떨 땐 많은 경우에 이런 양육적 역전이라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럽겠어요. 우리가 처음 왔는데 이 사람이 해달라면 다 해주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는데 이걸 양육적 역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치료의 세팅이나 규범을 제대로 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런 건데 상당한 치료 기간을 거치면서 이 양육적 역전이가 있긴 하지만 그때도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역전이가 있을 때 그 역전이대로 행동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걸 이 정서를 컨테인하면서
실제 이분이 성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면 도와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역전이가 아무리 내가 이걸 돕고 싶어도 그걸 스탑해야 된다는 얘기죠. 컨테인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캠버그는 환자의 거대성에 대한 코어스의 접근이 공격성에 대한 갈등을 무시하고 과대 자기의 방어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을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캠버그는 여기서 아까 스파트니스 얘기부터 조금 더 보완을 하자면 여기서 우리가 너무 이분을 양육적으로 돕고 싶은 욕구가 있게 되면 한쪽에서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공격성을 무화시켜 버릴 수도 있죠. 내담자는 공격적인 자기 안에 있는 어그레션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공격성을 표현하고 또 거기에 미러잉 해주면서 상담자도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공격성을 교환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살아있는 정서가 서로 교환되는 이런 건강한 어떤 치료 관계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 우리가 이분을 양육하겠다는 이런 역전이에 따라서 지나치게 행동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치료 잘 살펴야 된다. 우리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것만 보지 말고 이분이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 이분이 공격적인 어떤 욕동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지금 내 앞에서도 쭈삣쭈삣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때는 그 공격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치료 세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우리가 지나치게 양육적인 인터벤션을 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비슷한 얘기를 컨버그가 하고 있어요. 컨버그가 그 코우적인 공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여기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대 자기에 대해서 거울 반응을 해주는 것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말하자면 그랜디오스 셀프라고 하는 건 거대 자기에 대해 거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디펜시브 펑션 거대 자기가 왜 사용되느냐 하면 그 한쪽에서는 이게 발달 과정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드라이브 티어리 쪽에서 보면 욕동 이론에서 본다면 이게 방어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방어로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거대 자기는 자기의 취약함, 자기가 만나고 싶지 않은 정서, 자기의 실제 모습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자기를 아주 거대 자기로 자기가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방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어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방어 기능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해석을 하지 못하게 방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거대 자기를 발달적 측면에서 코웃이 그걸 거울 반응만 해준다고 하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컨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게 지나칠 경우에 이분의 그 방어적인 측면 이분의 거대 자기가 방어적인 측면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을 잘 해석해서 이분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런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컨버그가 하는 얘기도 지나치게 내담자를 공감만 하는 태도만 가지고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슈들 이분 안에 있는 공격성을 중심으로 하는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틴스가 봤던 것도 이 공격성이 잘 표현되도록 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역적인 장이라는 얘기예요. 컨버그도 같은 스파틴스가 하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를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의 거대 자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방어적인 기능인데 이 방어적인 기능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잘 체계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걸 해소시켜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코웃이 거대 자기를
거대 자기에 대해서 그걸 그냥 인정해주고 이 거울 반응 그 거대 자기를 그냥 수용해주고 지지해주는 쪽으로만 가가지고는 이분을 도울 수 있겠느냐 하는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서로 견해가 다른 부분이에요. 코웃은 이런 거울 반응이나 이상화 거울전이나 이상화 전이의 대상이 되어주면 자동적으로 이분의 셀프의 응집력이 생겨서 나중에 가면은 자기 스스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는 점에서 컴버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죠. 캔버그는 나르시시즘의 저항의 해결을 위한 최적의 기법은 긍정적인 전이와 부정적인 전이 모두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아심리학 입장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해석 중심이죠. 근데 해석 중심인데 조금 나아가는 게 긍정적인 전인뿐만이 아니고 부정적인 전이도 다 해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웃과 캔버그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현대 분석을, 정신 분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코웃은 자신에 대한 환자의 정서를 수용함으로써 캔버그는 근본적인 공격성에 대한 이해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 보시면 이 저자는 현대 정신 분석가예요. 우선 컴버그 얘기 중에 지금 억압된 잘 표현되지 않고 있는 이 공격성의 역동들 그래서 이 공격성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이 공격성의 그 다이내믹한 부분에 컴버그의 이러한 이해는 현대정신분석의 이해와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분노가 자기를 향해서 대상을 향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 머물러서 자기의 기능을 공격하거나 이거의 기능이 공격당하는 이런 역동들이 일어나는데 컴버그도 지금 이 표현되지 않고 있는 이 공격성들의 역동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래서 컴버그도 현대 정신 분석가가 와 거의 같은 입장을 그 지점에서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코웃은 공감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통찰 중심이 아니고 공감 중심의 어프로치를 한다는 점에서 코웃도 현대 정신 분석과 이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코웃이나 컴버그가 현대 분석과 정신 분석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넓게 보는 거죠. 오늘 발제한 내용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현대 정신 분석 나중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또 컴버그 다음 학기에 공부하고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한 분만이 이 글을 다 이해를 할 만큼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는데 그래도 발제자가 이걸 잘 지금 소화해내서 발표를 해주셔서 여러분이 많이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우선 발제하신 우리 서 목사님부터 소감을 좀 나눠주시죠. 네, 금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대한 분량들을 뭐 저희도 우리가 몇 학기째 해왔던 내용들을 이 아티클을 통해서 이제 어떤 다루었는데, 근데 한 가지 저는 이걸 좀 급하게 해서 그런데 또 하나 느낀 건 좀 천천히 한번 이 아티클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좀 한 가지는 어느 정도 부분은 좀 이래 스파츠니트나 코웃이나 캔버그나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되는 이런 부분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요즘 뭐 관심이 좀 많은 부분이 이런 어떤 나르시스틱한 어떤 이쪽 분야인데 이런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주변을 계속 찾아보고 이런 게 찾아보니까 적잖게 주변에서 여기에 대한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자기애성 어떤 관계성 속에서 아니면 부모가 어떤 이 나르시스틱한 어떤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생존적인 문제까지 달려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친 어떤 그런 사례들이나 아니면 이런 관계성 속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그 관계성 속에서 삶 자체가 어떤 어려워지는 이런 케이스를 볼 때 이게 정말 우리 사회에서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굉장히 어떤 고질병이고 또 어둠의 힘일 수도 있고 이거를 어떤
치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계를 또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어떤 분석가들이나 스파처니스, 코, 캔버그 이런 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떤 이런 분들이 이 여기에 대해서 정리하고 학문적이나 이런 분석적으로 다루었던 것들이 어떤 계속해서 내 삶에 있어서 제 자신에게 있어서 이게 끊임없이 이게 좀 상호 교류되고 수용적이 돼야지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들을 한번 또 제가 또 이런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종량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흔하다는 것도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참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신분석 역사로 보거나 어떤 문헌으로 보면 이분들은 극소수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임상에서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쪽 이론을 정통 정신분석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런 임상적으로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될 이분들을 위한 이론들 그리고 그 기법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임상에서 만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만나고 사회생활에서도 만나고 여러분 가족 관계 내지는 친척 관계에서 이런 분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정신 역동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임상에서 만나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굉장히 아까 얘기 들어 방어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발달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 성장 이론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정신병리에 대한 기법으로서도 이해를 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저는 이 정신분석 저희 수업하는 동안 굉장히 여러 번 나왔던 그 질문 같은데요. 다른 형태로. 네네. 이런 거대 자기나 굉장히 나르시즘이 강한 사람이 주위에 몇 명이 있는데 저는 치료 세팅에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다른 어떤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훨씬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강한 조금이라도 무슨 본인에 대한 그런 게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강한 공격성도 막 퍼붓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항상 제가 그게 하던 게 코어의 공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공감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게 어디서 왔고 이런 사람들의 정서가 어떤 건지 충분히 좀 이해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 같은데, 제가 피상적으로 치료의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으로서 느끼는 공감이 이 사람들한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데 전 항상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느낌이 든 적도 있고, 그렇죠. 오히려 적절한 좌절이 없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것도 같고, 치료사 선생님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특히 치료 세팅에 밖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위험하다고나 할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일이죠. 예, 그래서 항상 이 질문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다른 증상의 분들도 굉장히 어려우실 건데 저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주위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예술 분야도 있고 학문 분야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여러 분 계세요. 그래요. 또 어떻게 이런 분들 중에 치료할 때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분이 많아요. 또 창의력도 많은 분이고. 그럼요. 예.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배려를 별로 땡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감을 해줘봤자 너무 당연하게 그걸 생각을 하지, 너무 당연한 그건데? 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나를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은 거의 없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공감이라는 게 조심해야 될 게 이 사람이 원하는 공감을 해줘야지 이 사람은 모욕적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잘하십니다. 그러면 아니 감히 나에 대해서 무슨 평가를 한다고 이제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분이 필요로 하는 정서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해야 되는 거죠. 엉뚱한 정서를 주어버리면 오히려 이분들로부터 공격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자기가 근데 바로 무시당했다는 그 느낌. 지점이 제가 더 궁금해요. 네. 오히려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조현병이나 무슨 굉장히 우울증이나 이런 분보다 이런 분들한테는 필요한 공감을 어떻게 주느냐 말이에요. 필요한 공감은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지점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하는 정서를 어떻게 주는 것이 과연 나한테 적절한가라는 거를 제가 굉장히 퀘스천 마스크인 적이 많거든요. 그래요. 근데 조금 환원적으로 봐서 이분들은 어려서 무엇이 돼서 이러실까로 좀 보면은 전이 속에서는 우리에게 오는 정서도 이분이 결핍된 정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그러지만 누군가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정말 겉으로만 인정해 주는 것인지 정말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고 인정해 주는 것인지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표현도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진심으로 그래 이분이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이분이 잘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정으로 자기가 수용된다고 느끼면 공격성이 나오지는 않죠. 진정으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고 립 서비스하는 대상을 만나면 이분들은 또 분노를 할 가능성이 있죠. 이분들의 명명은 굉장히 공통적인 게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강한 불안이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이렇게 해소되지 않고 예. 지금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났지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른이 됐지만 어린 시절에 그 전쟁터에 있었던 정서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정답인 게 제가 지금 옆에 이제 그 청년하고 잠시 어떤 상담을 했는데 미국 건축회사에 나가는데 자기 그 팀의 팀장이 이런 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청년은 그 팀장의 타겟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먹잇감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뭔가를 그 사람의 니드에 채워줘도 그게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계속해서 피가 마른다는 것, 이게 이제 정답이니까 피가 마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방법은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 그 사람이 바뀌기까지 내가 어떻게 공감하거나 어떤 열정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돌보고 섬기겠다.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입장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가 일상 삶 안에서 우리가 치료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분들로부터 나를 방어하는 방법을 또 배워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이분들은 그냥 분리개별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니까 융합 대상으로 우리를 융합해서 그리고 자기의 필요한 대상으로 만들어서 쓰는 그래서 굉장히 치매적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쩌면 요즘 얘기하는 거리두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래 아무리 상사지만 상사와 자기와의 적절한 거리두기를 할 능력이 있어야 거기서 살아남겠죠. 네, 이게 살아남기 위했다는 말이 맞는 게 생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정말 치료 상담의 자리가 아니고서는 갑과 을의 자리에서는 이거는 생존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한 그렇죠. 인간의 그 내적이나 여적이 여러 가지 파괴되는 황폐화되는 그런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이분들의 먹이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프리에더팔이나 혹은 분리개별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상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 내 필요한 것을 가졌으면 무조건 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는. 그래서 그 굉장히 무자비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을 다 물어뜯어도 아무런 후회가 없어요. 그냥 필요한 것이면 자기 것이 돼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학관계 속에서
나를 보호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역동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파괴돼 버릴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군에 있을 때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제 군에 있을 때 보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후임하고 고참 관계 속에서 보면은 이제 나르시시틱한 사람들이 그 어떤 그 후임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데가 아니고 보초설 때 딱 가가지고 그때 괴롭히는데 저도 이제 그 괴롭힘을 당할 뻔한 사람이거든요. 그때 저를 갖다가 그 괴롭히려고 했던 사람이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요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라디오에서 간간히 나오는 그냥 첫 소절 지나가면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군에 가면은 무조건 노래를 시키니까 그 노래 하라고 이제 이등병 달아가지고 노래를 하라 그러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노래를 도저히 조금 부르다가 기회가 안 나니까 못 부르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저놈이 교회를 다니니까 가요를 나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냐면은 나랑 보초를 서면 나는 그냥 안 둔다. 그 사람 말로는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보초를 딱 섰는데 밤에 이제 딱 둘만 있으니까 딱 걸려가지고 보초를 섰는데 얼마나 괴롭히는지 처음에 뭐 힘든 자세를 막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생각할 때 아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이 뭐가 문제인가를 생각해가지고 그냥 제가 벌서는 자세를 한 상태에서 뭐라고 질문했으면은 그동안 군생활 많이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그 말 한마디 하고 나니까 갑자기 뭐 몇 마디 하더니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군생활 힘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원래 교회 다니는 이제 교회 직분으로만 권사님인데 엄마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내가 교회 대표자로서 전의정서를 지금 내가 네. 이 사람을 일으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그거를 바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몰라서 그런 거다. 이제 그렇게 이해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게 미러링 비슷하게 그 사람이 화내면 화내는 받아줬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뭐 그걸 미러링 하듯이 그렇죠. 받아주고 그 내가 힘든 게 아니고 나는 괜찮습니다 이랬어요. 야 힘들어 이러면 야, 힘듭니다 이랬는데 아예 저 괜찮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습니까? 이 정도 했더니 나중에 자세를 편하게 하라 그러더니 결국에는 그 1시간 반 동안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 치료해 주신 거죠? 네,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교회를 미워했는데 그 다음에 교회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제가 이제 당했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뭐 경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공격성이 강한 사람한테 자기도 모르게 공격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는 뭐라고 뭐 대답을 해주고 공감해 주는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역으로 공격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면은 아무리 공감하는 말 같은 걸 쓰더라도 계속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착취하고 이런 게 벌어지는데 그거를 나의 인격이 갉아먹히지 않게 잘 받아주면은 대처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도 당하는데 내 인격이 갉아먹히지 않도록 당해준다면은 그 사람도 하다가 보면은 뭔가가 이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게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셀프 시스템이 강한 사람이 아니면 버티기가 힘들죠. 강 목사님 경우는 셀프 시스템이 단단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서적으로 침범당하지 않을 수 있는 힘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을 안정시킬 수 있었던 건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팅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사람하고 관계에서 내가 어느 선까지는 당신을 공감해주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지만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느낄 거예요.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범주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상황으로 내가 이걸 세팅을 해낸 거죠. 이분이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세팅으로 끌고 가셨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분은 자기 정서를 지금 감당을 못해서 어떻게 그냥 자기를 컨트롤 못하는 상황인데 이걸 확실한 누군가가 컨트롤 해주는 게 필요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힘든 분들은 상담자들이 어떨 때는 그 공격성들도 있고 여러 가지 특히 치료 세팅을 뒤집어 퍼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패턴들이 특히 보더라인 환자들이 나오는데 이때 원래 기본적인 관계, 치료의 세팅, 치료의 룰 이걸 단단하게 지켜줘야 이 사람들이 안정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오늘 만나자는 것 오늘 말고 내일 만나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오늘 30분만 하겠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은 오히려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하는 사람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컨트롤 해주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심하고 자기가 그 속에서 그 안에서는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해도 수용될 수 있다고 하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너무 이걸 열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지점에서.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제가 굉장히 단단하게 치료 세팅은 고사하고 저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이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확 이게 동요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사람이 공격성을 하면은 저도 같이 이게 확 동요가 돼버리고 이런 걸 느끼니까는 저도 힘들고 그 사람 자체도 더 막 이렇게 되고 이랬던 것 같은데 강 목사님이나 다른 서 목사님이나 다른 치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가 뭐를 퍼붓든지 딱 방어막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다는 게 딴 때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그게 확 와닿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어떤 이 형식적인 틀, 한편으로는 형식적인 치료적 세팅이고 한편으로는 치료자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세팅 같은 그렇죠. 게 심리적인 치료 굉장히 세팅이 필요한 중요한 것 거죠. 같아요. 바운더리가 있어야 된다네. 바운더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인 관계에서도 바운더리를 심리적인 바운더리를 꼭 설정하셔야 될 경우는 단단하게 지켜셔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함입돼 당한다는 얘기. 이분들은 가만두질 않아요. 경기가 무너지면 바로 뭐라고 할까? 이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운더리 설정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봐도 직장에 계시는 분들을 제가 라이프 코칭으로 이렇게 돌보는 분을 봐도 직장 상사하고 관계 또 하급자하고 관계에서도 이런 자기 세팅을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피해를 봐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운더리 설정을 못하면 어떤 대상이라도 내가 내 안에 바운더리 세팅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 일이 전혀 안 흔들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마음대로 흔들 수는 없게 된다는 얘기. 근데 내가 그걸 놓쳐버리면 내가 어디로 어떻게 내 마음이 움직여 갈지 내가 보증을 할 수 없다. 내가 나를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죠. 보통 그런 이제 환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시도하는 게 보면은 그 상대방의 정서를 먼저 흔들어 놓고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그렇죠. 격동시키죠. 근데 그거를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은 벌써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당장은 아니지만 두고두고 그걸로 계속 잡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자기 스스로의 존재감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로 있으니까 이제 사실 이제 군대처럼 이렇게 폐쇄적인 그런 공간 속에서 조직 속에서 게다가 상하가 분명한 데서는 괴롭힘이라는 게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일어나도 아주 집요하게 일어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괴롭힘을 시도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잘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느 추운 영하 거의 15도, 17도 되는 섭씨로 그런데 저를 이제 런닝거 바람으로 있는데 데리고 나가가지고는 손 위에다 고드름을 얹어주더라고요. 그 고드름 얹어주고는 그 밑에 고드름이 열리거들랑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생각할 때는 추우니까 도망쳐서 들어오겠지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줬거든요. 그래, 그 사람이 겁이 나지 이제. 네,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저한테 욕설도 안 하고 그냥 막 괴롭히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제 일부러 뭐 훈련시키려고 군기 잡으려고 막 할 때도 저보고 뒤로 빠지라 그랬어요. 너는 그거 할 필요 없다고. 근데 이 사람한테는 내가 제일 겁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네,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 치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를 안 흔들리게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정신 차리는 거 아닙니까 싶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컨테인한다고 하는 개념이 누군가의 정서를 담아낸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 있어야만 컨테이닝을 할 수 있잖아요. 내 정서도 추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정서를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것은 자기가 자기 정서를 자기 안에 감당을 못해서 우리한테 막 퍼넘기는 거니까 이걸 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분들이 안정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이걸 담아주면 이분은 그때부터 안정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같이 흔들려 버리면 이분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유 목사님도 잠깐 말씀 나누시겠어요? 예, 저는 이제 그 공격성을 안전하게 법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하게 해준다는 그 개념이 참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재밌는 개념인데 이제 보통 이 공격성을 안전하게 이렇게 표현하게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 제일 굉장히 어렵죠. 예. 네, 나한테로 향하든지 아니면 다른 누구에게로 향하는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은 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거나 뭐 이렇게 비판하거나 흉보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도덕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때로는 그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공격성을 이렇게 표현하게끔 도와주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또 이렇게 그런 면에서는 그 공격성을 차라리 뭐 정치인들이나 뭐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표현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면 좀 그게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격성이 표출을 시킬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수다를 떨면서 뭐 스트레스를 풀고 뭐 이제 그럴 때 이제 또 흉도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 경우도 이제 그거를 무조건 또 나쁘게만 또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또 그게 또 눌려서 오히려 또 역효과도 날 수 있겠다. 뭐 그냥 좀 가벼운 생각이지만 또 이제 그 개념이 좀 재미가 있어서 좀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예. 그래요. 현대적인 속에서 이 버블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상징적으로 수력발전소 그 개념을 정신분석에서 많이 쓰는데 댐 개념을 많이 쓰는 거죠. 데밍업이라고 뭐 표현도 하고 댐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게 리비도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저수되어 있는 게 공격성이라고 한다면 이 공격성이 그대로 지금 배수구가 없으면 나중에 이 댐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데 배수구가 있어서 조금씩 물이 조절되면은 붕괴 위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성이 많은 양을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꺼번에 이게 터지지 않고 조금씩 버블라이제이션 하면서 근데 버블라이제이션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이 행동화하는 것하고 같이 이게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언어를 표현하는 것. 그 언어도 하나의 행동하라고 크게 봐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면 어때요?
가서 주먹질을 해서 벽을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서 사고를 내기도 하고 무의식 중에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공격성이 많으면. 근데 이 공격성이 언어로 잘 표현되기 시작하면 이분들이 다른 것에 실수하지 않고 어떤 면 상담자와 관계에서 이 공격성을 표출하는 힘이 생기면 다른 데서도 건강하게 자기 정서를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분들을 돌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뭔가를 가득 쌓아두는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요. 이게 무의식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항상 언제든지 액팅아웃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건전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죠. 자기 의식으로 컨트롤 되지 않는다. 무의식 속에 어떤 것이 계속 담겨 있다고 하는 건 자기 의식이 컨트롤하는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자기 인격 중에 통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불안한 얘기죠. 그렇게 되면.